자, 그러면 이제 고중사학을 보죠. 이 고중사학은 고중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고중학이 인제 역사학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줬던 건데, 이 고중사학의 기반을 이뤘던 사람이 앞에 이제 설명한 고용무하고 뭐 항조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고중사의 기초가 되었고, 그 후에 인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고중학이 발전되면서, 이때 연구하면서 경학 위에도 이게 여러 이제 학문들을 연구하게 되는데, 그중에 뚜렷한 발전을 이뤘던 것이 고중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중사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왕명석의 그 17사상각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전대현의 22사고 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왕명석 같은 경우에는 사기 이하의 17개 정사를 분석해서 특히 인물과 제도 등에 관해서 면밀한 고증과 잘못된 것을 고증하여서 교정해서 1300명 문제 1300개의 문제를 제기했고, 전대현 같은 경우에는 정사의 잘못된 부분과 동일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내용의 진위를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래 갖고 인제 교차 분석을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조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익은 22사 철기, 그러니까 인제 기존의 정사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제 각 시대의 어떤 역사적 성격을 이 규명을 해서 중국 역사 입문서로 또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학파가 두 개가 있었죠. 여기는 인제 안 나와 있는데, 음 여기 밑에 있네요. 절동학파하고 절서학파가 있었어. 양대 학파라고 하는데, 절동학파는 인제 항저우를 인제 기원해 가지고 내려온 거고, 절서학파는 고용무를 인제 기원을 해 갖고 내려온 거죠. 예. 그 절동학파를 볼게요. 절동학파는 양명학을 바탕으로 했다는데, 이거는 양명학이 아니죠. 그 양명학은 인제 그 심학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이 없어. 이게 제가 그 합격자분이 잘못 정리하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이제 실증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인제 요게 실사구실일 거예요, 아마. 철저한 사실에 따라서 역사 소수할 걸 강조한 실증주의를 이제 중시 여겼다.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아마 인제 여기 계열을 할 때는 실증주의를 강조했는데, 그 역사 속에 깊은 의미를 찾아 경세에 이용했다. 그래서 절동학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일단 가설을 인제 뭐냐 만들어요. 그 가설에 맞춰서 역사적 사실을 끌어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게 이 가설 설정 단계부터 뭐예요? 나름대로 주관적 의미나 이런 것들이 개입돼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제가 앞에 이제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요런 것들이 인제 절동학파가 고중학도 있지만 경세치용적 성격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절사학파는 주자학이 나오는데, 이 주자학이 뭘 인제 뭔데, 이게 주자학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인제 주자학으로 고중학을 강조해서, 근데 주자학하고 양명학은 심학이고, 그리고 주 윤리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거리가 먼데, 그래서 고중을 강조하면서 사회를 파악하려고 했다. 예. 요것도 인제 기호는 실사구실이죠. 음. 그래서 철저한 고증을 강화해서 사회개혁을 주장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강조된 것은 인제 이 고증인데, 이 고증은 실증하고 다른 거. 실증은 그 뭐냐면 어떤 가설을 설정해 가지고 뭐냐면 그 하나의 인제 역사적 사실을 이제 끼워 맞추는 거고, 고증은 하나의 개별적인 사실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속에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캐치했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사회 개혁보다는 요거는 뭘 강조하냐? 여기는 진위 여부 파악이 중요해요. 좀 정리가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 요거 내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절동학파는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역사 사실 내면을 이해를 해서 경세 이용을 이용했고, 절수학파는 고증주의로 진위 여부를 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사구실보다는 실증주의가 낫겠네. 동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편집 하실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개 있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절동학파, 절서학파를 이제 뭐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항조이도 있지만 그 항조의 제자가 누구냐면 만사동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만사동인데 이 만사동은 명실록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절서학파는 이제 고용모, 호적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절동학파와 절서학파를 이제 절충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장학성이죠. 장학성. 이 장학성은 유지기의 사통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나왔던 중에 제학식이 있죠. 그 사학을 연구하려면 3장이 있어야 된다. 이 유지기 주장을 동의하면서 반드시 사덕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학식 학이 나왔죠. 사덕. 요게 키워드 해 갖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유지의 사통과 함께 역사서 방법과 이론을 서술한 역사평론서를 이제 썼다. 그래서 육경계사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육경계사는 유지기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육경은 모두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경학에 대한 육아의 신성 불가침 통념을 타파하고 그리고 그리하여 육경은 다만 3대의 도만 전할 뿐 그 후의 도는 역사에 구현된다 주장해서 학계에 비상한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육경은 3대 역사만 전한 하은주의 역사만 도만 전했고요. 그 이후의 도는 역사에서 구해된다. 그래서 육경만 내세워가지고 예전 것만 찾다가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죠. 다만 여기에는 좀 빠진 게 있어. 예. 역사에서 구하지만 육경은 그럼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육경은 이제 3대 도만 전할 뿐, 3대 이제 어떤 제도나 현실만 전할 뿐,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역사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이후에. 그렇지만 육경은 그 나름대로 있어. 그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육경 안에는 뭔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뭐냐 공유할 수 있는 본질적인 어떤 보편성 모습, 본질적인 모습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뭔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된다. 복구의 어떤 근원이 있다. 본질적인 모습. 복구를 할 때 우리가 항원주를 찾는 것은 그 안에 본질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 세부적인 것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거지만 그 후의 역사에 찾지만 본질적 모습은 추구해야 된다.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강자중국사에 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절동학파의 실증주의 사학과 그다음에 그 절사학파의 고증주의 사학을 집대성했고요. 그다음에 문사통이라는 책을 썼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요번에는 그냥 문사통이 장학성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인고 시험에는 이렇게 문사통이가 쓰든지 하여튼 뭐 저자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장학성, 문사통 이렇게 되는 건 좀 약간 친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사통이 자체에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사통에서 역사는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잠겨 있는 원동력과 원칙을 추구하는 게 사학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학과 이제 삼장과 사덕을 강조했는데, 삼작은 이제 유지기의 영향을 받은 거죠. 제학식, 유지기란다. 유지기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중에 이제 식이 되게 중요시죠. 관점, 견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겠죠. 유지기.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사덕이 있어야 된다. 그럼 사덕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찾아봤어. 요 일반 우리가 보는 기본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중국인의 역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상권에 있어. 사덕이. 그러니까 사가의 심술로 가리킴으로써 하나의 심술은 사적인 것 또 다른 심술의 수양 정도. 그러니까 사가의 심술은 뭐냐면 역사가 인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인성의 어떤 수양 정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객관적 사실 보아야 하거나 포펌 옳고 그름을 나올 때 공정을 난 학술 훈덕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객관적 사실 보아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훈덕 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 판단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인성과 함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고 인성과 함께 그다음에 올바른 것 그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풍덕 학술에 대한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풍덕이라는 말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덕이라는 것은 지식도 필요하고 객관적인 어떤 사실 파악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된 게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역사가 인성, 도덕감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내용인데 요게 나왔어요, 이 사덕이.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외에도 뭐 좀 약간 추가를 하면요. 그 육경 개사 관련된 내용은 인제 그 앞에 했던 거 좀 추가해서 보시고요. 이 사람이 또 이제 뭐냐면 해통과 전문가학을 이제 강조해요. 해통과 전문가학. 역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해통, 그다음에 전문가. 해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제 학문과 문학을 다 뭐냐면 역사가 통합이 된다. 예. 그래서 포용성이죠. 포용성. 그래서 이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알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포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 학파들 대립의 타파를 제창하고 경사자직 같은 어떤 문학이나 이런 것도 다 포용해야 된다. 이게 사학에서 다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학은 뭐냐면 그렇게 포용성도 있지만 보편성도 있지만 또 각 학파의 또 다양성도 존중해야 된다. 아 그래서 역사학은 그 안에는 이제 여러 학문과 학파가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또 학문과 학파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그 개인이 이제 이 전문가 학을 할 땐 자기의 어떤 맞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정치사 연구한다. 경제사 연구한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이제 강조했다. 예. 요런 것도 해통과 전문가의 의미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도 인제 또 하나 특징이 역사지리학이 발전됐어요. 되게 이제 고중학이 발달되면서 예전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지명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지리학이 발전되는데 역사지리학의 대표적인 게 뭐 요런 책들이죠.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이제 회국도지가 들어가 있는데 회국도지도 넓게 보면 이 역사지리학의 일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서양 문물을 이제 유입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들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제 역사지리학의 하나 일종이다. 네. 그래서 인문지리에도 속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발전이 됐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고중학 한 개 있는데 잠깐만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나와 있어? 네. 그거는 겹친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삭제해 주시고. 자, 문학과 예술을 볼게요. 문학과 예술은 뭐 볼 건 없어요. 예, 볼 건 없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볼 게 뭐냐 조솔곤의 호두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정 소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솔곤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되게 잘 살았어. 만주팔기에 소속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살았을 때 만주국 귀족 가문 출신이야. 이 사람이 부유한 소녀시대를 해석하면서 가난 이제 예전에 내가 그때 살 때 그걸 분위기를 배경으로 해 갖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유년 시대를 해석하면서 자서전인 애정 소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여기 배경이 됐던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뭐냐면 명말 청초 때 자본주의 어떤 발전, 맹아론이 나타나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이제 홍학이라고 연구를 한다고 했죠. 이 소설책을. 그래서 사회경제사를 연구할 때 이 소설책을 많이 인용한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어떤 책에서 이 사람을 이제 조설권이라고 좀 어떤 책은 조점이라고 돼 있거든요. 조가 원래 이름이고 조점이 이름이고 설근은 자예요. 자. 네. 그다음에 오경재 유림회사. 요거는 꼭 외워 두셔야죠. 이 유림회사는 뭐냐면 과거 시험의 불만과 허위와 가식을 찬 관료사의 부패한 모습을 비판한 건데 상당히 시사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경재 유림회사는 그 뭐냐면 어디에 나와있냐면 교과서에도 나와요. 네. 그래서 유림회사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유림회사인데 잠깐만요. 시기가
그래서 유림에서 보면 팔고문 관련된 비판 내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교과서 예문에도 만화도 예전에 한번 거기 처리해 갖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유림회사 인제 있는데 음 청라대 진흥 맞네요. 오경재가. 예. 자, 그다음에 연극을 보죠. 연극은 원대나 명대처럼 유행하지 못했지만 경극이라는 것들이 발전됐죠. 여러분들 이제 그 영화 소재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장생전이라든지 도화성전기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예술 같은 경우에는 서양화법이 들어오면서 명화법과 원근법이 채용됐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카스텔라니오나 지켈 파스터가 뭐 서양화법을 그 소개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도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서양 학술이 이제 많이 전래됐는데 여기 보면 줄리오 에레니가 있고, 에레니 쓴 게 직방외기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거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직방외기가 이제 만들어진 당시가 어 그 앞에 이제 마테오리치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공영만국전도 있죠. 공영망국전도 만들어진 다음에 직방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선후관계를 물어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준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오답에선 직방위기가 공영망국전도에 영향을 줬다. 거꾸로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직방위기 정도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배 같은 사람은 이제 강희제의 명을 받아서 중국 전토를 측량을 실측을 한 거죠. 그래서 한양 정난도를 제작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실측도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을 뭐 상상력 못 하고 이따만하게 그려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실측을 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의 선교사 외에도 누가 들어오냐면 뒤늦게 이제 프란시스코파와 도미파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예수의 교단은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중국하고 인제 문화를 알면서 충돌을 안 일으키려고 했죠. 그래 갖고 뭐 아까서 인제 뭐 중 예수의 교단을 포기하면서 상지 하나님을 동일시 여긴다든가, 그다음에 제사 같은 걸 인정해 준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늦게 들어온 이제 프란시스코파 도미니크파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의 교단 선교사가 중국의 상제와 하나님을 동시하고 포교한 걸 비난하면서 로마 교황에게 고발했고요. 로마 교황도 이를 받아서 예술 교단의 폭로를 금지해. 그리고 중국인 신도들에게 상제와 조상 숭배를 금지시켰다. 결국에는 이제 강희제 때 이 로마 교회의 이제 조치에 노해서 예수에 의해 포교를 금지시키죠. 옹종대 때는 학술과 과학 기술로서 궁정에 봉사하는 선교사만 국경에 머물게 하고 그밖에 이제 입국과 포교를 금지시켜. 예. 그리고 걸령제 때는 아예 이제 기독교를 금지를 내서 교회를 몰수하고 선교사를 처형시키죠. 이 전례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한동안 탄압받다가 제2차 중용전쟁 때, 그러니까 제2차 아편전쟁이죠. 이때 기독교 포교가 봉인이 됐다. 까지 민간에 잠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 포교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전에도 인제 개항장에서 믿게 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제 포교를 인정하는 건데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중국 문화를 볼게요. 처음에는 상당히 좋게 봤어, 외국인들이. 예. 그래서 상당히 중국 문화를 좋게 보고 찬사를 이제 쏟아냈죠. 그러다가 인제 자기가 인제 점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서가니까 멸시의 대상이 됐던 거야.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이제 중국 문화 속에는 원나라 때부터 있었죠. 뭐 마르크 폴리의 동방경국록 등등 이런 것도 있고 뒤에도 인제 여러 인제 소개가 있었죠. 그래서 마르티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역사, 지리, 사상 이렇게 소개했고요. 페더비스트는 강희제를 위대한 군주 학자로, 권룡제는 세계 제1의 군주를 소개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초창기 때 한 17 세기까지는 많은 이제 중국이 영향을 줬다. 서양에 영향을 줬다는 거. 그 주작은 이제 기독교 벗어나서 유럽 철학자들이 활용했는데 뭐 라이프치히나 볼테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또 중국의 농본주의는 캔네의 중국의 중농주의 경제 사상에 영향을 줬고, 캔네이가 또 중농주의 사상은 또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주죠. 이 중농주의가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다음에 중국의 천의 사상은 자연법 사상이
음. 이게 중국의 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는. 주작에서는 상제보다는 천은 천리라고 하죠. 이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법 사상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 그다음에 과거제도와 간료제도는 매우 진보적으로 인식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고등문관 시험 제도를 영향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뽑는 방법,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왔던 거죠. 예. 그냥 도자기, 견직물, 전원예술은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을 장식했고요. 근데 이제 점점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점점 이제 서양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중국 멸시론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몽테스키에는 중국은 2000년 가까이 발전된 정체된 사회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헤겔은 중국 사회가 자유인은 오직 황제뿐이고 인민은 모두 황제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서양 고대의 노예제 사회다. 이렇게 있고, 막스 베버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막스 베버는 역교론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종교사회학자예요. 그래서 왜 서유럽이 다른 세계에 비해서 먼저 자본주의가 발전됐나? 그래서 여러 이제 종교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누구하고 비교해서 중국하고 비교했죠. 유교하고. 어. 그러면서 중국의 유교는 가식적이고 민지만 강조한다. 안변만. 그러다 보니까 사치에 빠져갖고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서유럽 같은 경우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는 죽은 후의 세계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자본 축적 검소하게 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자본 축적이 가능해서 뭐 자본이 발전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논리를 폈던 사람이 막스 베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스 베버 자체가 서구 중심적 세계관, 오리엔탈리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평가하겠죠. 그래서 중국은 국가 형태가 황제 세습제에서도 간접 가상 관료제 사라고 지칭하고, 상강 오용 동부 가부장적 유교주의를 구했다. 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은 발전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막스 베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적 사회 정체성을 강조해서 서양 열강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제국주의 역사가 그대로 반영했다. 아시아적 사회 정체성, 요걸 이제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회주의에서 이제 제시한 거죠. 이 마르크스가 이제 여기에서 정치 경제학 서문에서 언급했던 거야. 이 아시아적 사회의 어떤 정체성을. 그래서 이걸 후대학자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은 뭐 집단 노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정체성 관점이 아시아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근대화를 논의할 때 뭐 한국, 중국, 일본은 중세가 없이 고대에서 외부의 개항을 통해서 근대화됐다. 근대화가 이식됐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 반발해갖고 한국, 중국, 일본이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도 자발적으로 근대할 수 있는 싹이 보인다. 뭐 자본주의 맹하론, 내재적 발전론. 너희들 개항 안 시켜도 우리가 충분히 아시아적 근대화 시킬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온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뭐 마르크스 이론이나 뭐 사회주의 어떤 영향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나 사회주의도 근본적으로 그 밑에 까보면 아시아를 좀 무시해. 오리엔탈리즘이 좀 깔려 있어요. 보통.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교육과 천재국의 동요를 볼게요. 18세기 후반부터 사회경제 변화를 보면, 자, 권룡 시대부터 이제 점점 이제 권룡 때까지 피크를 올라갔다가, 이게 권룡 이후부터 정점을 찍고 내려가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권룡이 이제 정점이다. 그래서 요때 피크를 찍다가 권룡 이후부터 피크에서 또 내려가는 이런 사이 있어요. 권룡시 18세기 전반에는 후반에 거쳐서 시대에 거쳐 농업생산 증가,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중국 사회는 점진적인 발전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농업 생산 증가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되죠. 이게 농업 생산 증가는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맨델슨의 법칙이 등장하죠. 그래갖고 이제 적용돼서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막 투자해도 더 이상 이 농업 생산에 한계가 부닥치는 거죠. 예. 그래서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돼. 예. 자, 그래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사회 전체적 발전과 구조의 변화를 맞게 되고, 그다음 지주전후제 관계가 바뀌는데, 이제 명나라 때도 이제 경제적 관계였는데 점점 더 경제적 관계로 바뀌어요. 예. 상대적인 거예요. 신분적 예속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변화됐다. 농민이 농업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업을 종사하면서 상품을 생산을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그래서 지주에 대한 어떤 집조적 예속을 풀려났다. 이건 명대도 마찬가지죠. 특히 건룡제 때 이제 지주가 전호에게 사적 형벌을 가한 걸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전호의 신분 상승 운동은 전호의 사회 의식을 높여줬으며 지주의 부당한 지대 징수에 대한 항조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거. 그리고 국가는 토지사건에서 전호의 항조 운동을 타협했고, 지주의 지대 징수를 국가가 보장했다. 아까 처음에 지정제 실시와 관련돼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더 추가할 것은 뭐냐 하면요, 영정권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영정권은 뭐냐? 영구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구 경작권. 원래 이제 그 경작권은 매매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명나라까지는. 명나라인데 상속은 안 됐어. 상속은. 근데 영접권은 상속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계속 경작권이 아들 손자까지 계속 이제 뭐냐면 연결되는 건데, 요게 이제 영정권이 청나라 때 등장을 그 뭐냐면 획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지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조선 후기 때 등장. 아마 이 영정권의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제도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수가 거의 90%가 중국 제도를 그냥 이식해 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미국의 제도를 또 이식해 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인 인구 이동이 있었고요. 앞에서 이제 인구 이동에 이제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인구가 이제 사천, 그다음 만주, 봉천지대, 그리고 대만, 강서, 운남, 이게 잘 안 가는 곳에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구 이동이 있었다는 거. 18세기 이제 산업 경제와 이제 자본주의 발달 보면 일단 명나라와 연결돼서 보면 돼요. 명말 때 산업 발전과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상인들이 등장했고 자본주의 경영 방식이 출현했다는 거. 부유한 상인들은 이제 상서 상인 등장했는데, 상서 상인은 염상옷도 유명하죠. 그 행상 있고, 그래서 상서 상인들은 간청의 대신에 돈과 식량을 대여해주고 조세를 또 거두는 그 뭐냐 앞에서 첨부업자 역할도 했고, 상서 상인 외에도 강남에 있는 이 신한 상인들도 대표적인 거죠.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상서 신한 상인이 대표적인 거예요. 신한상이 예전에 설명했죠. 신한상이 안에 뭐 양주, 시주상인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공소나 해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공소. 이거는 명청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여기는 청나라도 있지만 명청 공통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개 명나라 중기 때 초기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15세기 넘어 16세기 때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공소는 동업조합이고 해관은 뭐냐면 동양조합이야. 자, 이 해관은 뭐냐, 이게 좀 이해를 할 필요 있는데, 그 중국은 땅이 크잖아.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북경에 살고 있는데 저쪽 강동에 가거나, 강동에 있는데 북경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거나,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언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언어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잖아. 응. 그래서 강동사람이 이제 뭐 중앙에 이제 해시를 보려고 올라갔어.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냐면 말이 안 통하겠죠. 일단 뭐 한자는 그래서 필담을 쓸 수 있지만 말이 안 통하고 거기에 연고도 없잖아. 그러면 고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북경에 있었던 그 지역 강동상인들이 국경에 해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도 올라오면 숙식해주고, 그다음 통역도 대주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비용도 대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과거에 합격하고 관리가 됐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걸 또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당시 강동상인들, 북경에 있는 강동상인들 뒤를 봐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경유착이 일어나는 거야.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깐시가 형성되고, 중국에서는 깐시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해관들이. 자, 그다음에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이 추진됐죠. 뭐 선대제나 메뉴페처. 메뉴페처는 명나라는 이제 이런 거 명나라 중기 때부터 등장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상이나 장방 같은 게 등장해. 그래서 포도상은 뭐냐면
원료의 차용과 필요 작업을 선지부하고 직기 공급 등 영세한 생산자를 통제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포주였다. 네. 그러니까 물주였다. 상위 물주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선대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선대제. 자, 작방은 대상인이 운영하고 메뉴표처가 이제 견영 형태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직접 자기가 이제 대상인이 메뉴표처를 건영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선대제에서 메뉴표를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의 규모를 따지면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요 작방이 많은 건 사직업. 주로 비단 관련된 거예요. 비단.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장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소기업.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들은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한 곳에 집중돼서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장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장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운을 고용하여 이들 감동하고 기방까지 노동자도 임의로 고용했다. 네, 그래서 기방이라는 건 공장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메뉴표처 시스템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사업의 한계를 볼게요. 자본이 생산성에 투자하지 못하고 토지에 투자하게 돼. 고지대로 뭐냐면 자본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자본 축적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나 고지대로 자본을 해요.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지 못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뭐냐면 토지와 고지대 자본보다는 주로 어디에 그 다른 생산 시대에 투자를 해갖고 일자리 창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못했다. 정근대 시대 때 특징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자본 축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 축적이 다른 곳에 쓰이지가 않아. 예. 도지 소유나 고리지 자본을 이용하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예. 그다음에 정부의 통제와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 상업행위가 아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없지만 청다에서는 그 금융업용 정장이 있어요. 정장. 일종의 지금하고 이제 은행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것도 있는데 잠깐만요. 예. 전장이 있고 은행 구실도 있고 그다음에 종래 그 동업종의 행위나 자금에 해당하는 방이 있어서 금융이 발전됐다. 예.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뭐 방도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금융 역할도 했나 보죠. 그 당시에.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지배체제 모순과 농촌사회 동요를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 중 요기시기 권룡이 이제 해갖고 정점에서 쭉 내려가죠. 자, 전제체제 아래에서 권력이 황제의 가덕에 집중하면서 관료제도의 어떤 비능률성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만주팔기를 비롯한 뭐 녹용군대나 청나라 군사적 능력이 무능력화되죠. 오랜 평화에 대한 군사 무력 이 약화됐다. 오랜 평화에 오는 군사 무력. 여기 군사 무력화라고 보시면 돼요. 무력하면 이게 맞으니까 무력화 있죠? 없을 무자 힘이 약해졌다. 이게 맞겠죠? 자, 그다음 권룡주 말기 왕류의 청소교나 그다음 대만의 천진해 회원이 임사문의 농민 반란, 기주의 모족 반란 등 이런 여러 반란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절정에 이뤘던 것이 이제 백령교의 난이죠. 예. 기지가 붕괴돼. 그래서 팔기들이 점점 사치를 위해서 처벌해. 그래서 기인들의 경제력이 상실되죠. 그래서 앞에 이제 조솔군 같은 사람도 원래는 어릴 땐 되게 부자였죠. 근데 이제 중년에 들어서 상당히 가난하게 지내는데 이렇게 이제 먹을 것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이제 그 흥청망청 쓰다가 기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금나라 때 이제 그 맹화모국지의 그런 세태하고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되죠. 비슷하죠. 여기에서 이제 천진회나 삼합회나 이런 이제 집단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집단들이 등장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 반청적인 어떤 조직에서 출발했다가 그 당시 빈곤한 농민들이 또 결합이 되고 처음엔 뭐 여러 좋은 일을 했다가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합법적인 방법이었고 깡패 조직으로 바뀌고 지금도 있죠. 천진회, 삼합회 이런 것들인데 요걸 이제 좀 이해하려면
그다음에 청나라 때 이제 그 사회 조직을 볼게요. 결사 조직. 청나라는 그 당시 만주족 정권이기 때문에 한족들이 단합해 가지고 어떤 결사를 만든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예, 예, 탄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사 자체를 못 해. 어떤 특정한 모임을 정치 결사나 뭐 사회 결사를 못 하기 때문에 막아놔 버린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사라는 비밀 결사 조직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종교 조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종교 조직은 좀 허용을 해 줬거든, 종교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양쯔강을 기준으로 강남을 기준으로 해 강남 쪽은 뭐가 발달됐냐면 교당이 발달돼요. 교당이 해당이 발달됐죠, 해당. 그래서 이 해당은 처음에는 이제 반청적인 어떤 조직에서 이제 비밀교사 조직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잡다한 사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하는데 하여튼 이 반청 조직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건 반청 조직 성격이거든요. 보통 천진회, 삼합회 이런 조직들은 해자가 붙은 해당들은 상당히 반청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항 이후에 왜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태평천국 운동할 때 반청을 거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런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세력들이 들어와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손문도 그 당시 그 혁명을 일으킬 때 이 해당 세력들을 많이 이용했죠. 반청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뒤에서 이제 배신도 때리고 그랬지만 자 그런 성격이 있어. 그리고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이북 지역 강북은 교당 성격이 있어요. 교당은 이제 뭐냐면 종교 조직적 성격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종교 조직의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의 성향을 보면 반청적인 성격도 있고 동시에 친청적인 성격들 양면이 있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백령교도의 난처럼 반청적인 성격 띄고 있다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위화동처럼 친청적인 성격 띄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해,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두 가지 이제 집단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 쪽은 주로 해당, 그 다음에 강북 쪽은 교당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백령교의 난을 볼게요. 백령교의 이제 그 사상이 되는 게 미륵화생 사상이죠. 이 미륵화생 사상은 뭐 한중일의 공통된 사상인데 대개 보면 이제 나라가 위기시나 사회가 분화할 때 항상 이 미륵화생을 바탕으로 해갖고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나라 때 홍건적인 난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청말 때 일어난 백령교의 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마일세가 이제 도래하고 미륵불이 나타나 중생을 구원해서 무생부모가 주재하는 참된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국가적 반란 집단으로 병론을 하게 되는데 이 백령교도 같은 경우에는 친청이 아니라 반청이에요. 반청이니까 반란도 일어났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반청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뭐냐면 변발을 금지시키죠. 얘네들은 장발을 해. 그래서 장발의 난이라고요. 왜냐하면 변발은 만주족이고 장발은 한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백령도는 삼성 교계 지역. 예전에 이 교계 지역이 상당히 이제 산악지대나 뭐 강이나 늪지나 이렇게 습진해 갖고 천연적인 요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로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냥 그 지역에서 이제 분화 유포가 됐죠. 그래서 요 지역 자체가 이제 이주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종교도 확산되기 좋은 분위기야. 예. 그래서 호북성에서 최초 반란이 일어나서 삼서, 사천 고개 지역, 산악 지역과 서남부 감숙, 동남부 산악 지역까지 전파됐다는 거. 자, 이때 청주의 대응과 영향을 보면 청주의 팔기병하고 노경은 이 백령교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제 운동해져갖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대신 이제 동원된 부대가 뭐냐면 단련이라는 이제 항용이에요. 네. 되게 누가 조직을 했죠? 신사들이 조직을 했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앞장서서 있고 나중에 이제 만주팔기나 노경은 뒤에서 이제 있고. 네. 그래서 묻지 못한 일이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 되게 뭐 자발적이라고 했지만 돈 주고 이제 고용된 거죠. 신사들이면서.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단련이나 한영들 있잖아요. 예, 여기에 청나라 병사도 있고. 근데 백령교도도 마찬가지야. 백령교도 그 핵심 부대들은 뒤에 있고요. 얘네들이 동원돼서 농민군들은 앞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출신이 같은 농민이니까 형제 아우 이런 식이거든요. 같은 동네 사람끼리 같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같은 이제 편을 먹고 다른 편 속에서 같이 이제 그러니까 같은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서 먹고 그냥 형제와 자매 형제나 뭐 이제 일가친척이나 이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편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네. 예 뒤에 있는 이제 그 청나라군대와 백령군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예 그렇게 있는데 자 요게 청나라는 처음에 단령과 한영도에게 무기를 지어주는 거에서 상당히 뭐냐면 친했어요. 근데 대안이 있나? 그래서 단령과 한영도한테 무기를 지어준 게 된 거죠. 인정하게 되고 그냥 무기를 지어주면 왜 그러냐? 청나라 그게 나중에 이제 칼을 거둘 수 있잖아요. 예. 자 결과를 보면 만주 팔기의 무력함이 드러났고요. 한인의 민간 무장 세력인 한용이나 단련의 역할이 돋보이게 되면서 한인 관료들의 입지가 점차 강화됐다. 이거는 뒤에 이제 일어난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하고 또 연결돼서 좀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청조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국가 예상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이후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게 됐고 사회경제적 혜택을 맞이했다. 영향을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안에서는 반란들이 일어나고 밖에서는 막 사회의 통상 요구가 있으니까 고중하게 현실 문제를 이제 뭐냐면 해결하지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추 공양을 바탕한 춘추 공양제를 바탕 공양학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범법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죽여 있었던 경세치욕적인 어떤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한번 쭉 뭐냐면 청나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청나라 말기 때 해적들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해적들이 이제 주변을 약탈하면서 됐거든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해적 집단이 천군과 또 내통을 하면서 복권, 절강, 해상을 씻고 다녔어. 얘네들이. 예. 그래서 이 해적들 약탈도 되게 심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중국 근현대에서 넘어가죠. 중국 근현대사. 자, 중국 근현대사인데, 자, 근현대사를 넘어가기 전에 중국 근현대사를 보는 관점을 이제 보고 나서 넘어갈게요. 예, 이거 관련돼서 07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뭐 관점 뭐 이런 것들은 싸고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언급은 하면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가 89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89번입니다. 대개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근대와 이제 현대를 나눠야 되잖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 기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중국 그 지금 본토에서는 되게 근대는 개항이부터 오사 운동 이전까지. 물론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전까지 보는 사람들 있죠. 자본주의 맹아론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되게 그렇다는 거야. 그다음에 오사 운동 이후부터는 현대로 봐요. 오사 운동. 그래서 개혁 개방 이전에는 근대를 어떻게 인식했냐? 여기 보면 근대 중에 아래로부터든가 위로부터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아래로부터 흐름을 강조했어. 그래서 태평천국, 의아단, 그다음 신해혁명 이것이 아래로부터 지향이고 세 번에 거쳐서 이제 뭐냐면 공산당이 이제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예비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개념이야. 3차 혁명 고조선 세 번에 거쳐서 공산당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기 전에 그 전조로서 이런 혁명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산당 혁명으로 넘어가는 걸 사회주의 혁명으로. 그다음에 오사운동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반식민지 상태였잖아요. 반식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투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했다. 그래서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 농민으로 이렇게 인식하죠. 그래서 오사운동 이전에는 아래로부터 흐름이 이렇게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흐름을 연결해서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투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개혁 개방 이후부터는 좀 달라져. 개혁 개혁부터는 종전의 아래로부터 흐름 있죠. 이걸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위로부터의 흐름을 또 강조해요. 양로운동, 범법운동, 청조신정, 강서신정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왜 위로부터 흐름을 이제 강조하냐면 이때 개혁 개방에서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체계 안에서 개혁을 강조하는 거잖아.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흐름은 청주 바꿔서 체제 밖의 개혁이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 중국 공산당을 떼었고 개혁을 하자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흐름을 집어넣은 거야. 그렇다고 또 아래로부터 흐름을 또 무시할 수 없고 위로부터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진행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민전쟁, 양운동, 개혁운동, 부유지혁명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공산당 입장할 때는 아래로부터 흐름은 어차피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제 의례적으로 강조하는 거 내심으로는 위로부터 흐름을 강조해요. 예. 왜냐하면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공산당을 벗어나서 뭐 개혁하자, 체제 바깥에 개혁을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 체제 안에 개혁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양무운동, 범법자금운동, 강서신정을 상당히 강조한다.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의 경우도 여기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개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많이 오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갖고 문제를 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오사운동 이후에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4단계를 이어받아서 상황적 가정을 동시에 또 중요시하면서 하향적 가정도 강조하죠. 이걸 다 누가 이끌었다는 거야? 중국 공산당이 이끌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혁명 주체를 강택민이 이제 주장한 3개의 대표론인데 어떻게 이제 보냐면 노동자 농민에다가 뭘 추가하냐면 소부르주아 지식인도 지 노동자 농민은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소부르주아와 지식인도 혁명의 주체를 인식했다. 예. 개혁 개방의 어떤 것들이 성과가 반영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위로부터든가 아래로부터 흐름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내심으로는 위로부터 흐름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제 내의 개혁 개방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그 개혁 개혁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개혁 개방 정책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중국 근현대사 보는 시각을 요거는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보충 자료에다가 이제 좀 많이 정리해 놨어요. 여기. 근데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오지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조사를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 보죠. 청의 대무역 정책을 볼게요. 자, 보통 이제 그 강동무역 체제라는 것도 있죠. 공행을 중심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기출에. 네. 그래서 권룡제부터 해갖고 이 남경조약까지 이런 것들이 강동무역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됐던 건데 정의를 보면 중국의 대외무역이 18세기 중요 이후에 무역항이 강동 한 곳에 제한되었고 그것도 무역거래는 청의 독점 그 상인 집단 강동을 공행만 하도록 했죠. 또 외국 무역 상인들은 중국 정부에 많은 구속을 당하는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외국 상인들이 얘네들은 짐승을 봤다고 했죠. 네. 간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왜냐면 공행을 끼고 중국의 간하와 접촉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구조야. 자, 공행이라는 것은 서양 물품만 취급하는 양행을 조직한 만든 독점적 성인 길드인데 원래 강희제 때 처음 만들었지만 후에 이제 권룡제 때 강주 지역의 독점권을 얻게 된 거야. 예. 그래서 공행은 이제 중국과 서구서의 무역의 독점적 처리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역 독점의 특권과 함께 또 책임도 있어요. 의무도 있어. 간을 대시해서. 그래서 수출품인 차나 비단의 수출인 면화 모직물에 대한 독점한 대가로 일단 간을 대리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상인들의 행동을 감독 책임을 하고 외국 상인들이 간청에 진정할 경우에 품이 나는 서식을 이용해서 공행을 통해도 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뇌물도 줘야 되겠죠. 뇌물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 상대하지 않고 공행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하는 거는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간이 서양인들과 직접 대할 수 없다라는 나름대로 중화의식이 깔려 있는 거야. 중화의식. 네. 이들은 오랑캐도 아니다. 이게 야만인들. 완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뭐냐면 직접 접촉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논리죠. 자, 그래서 이 공행은 이걸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해요. 근데 이제 또 아까처럼 얘기했죠. 각종 뇌물을 이제 갖다 바쳐야 하기 때문에 관료의 주구의 대상이 되죠. 뜯겨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파산하는 사람들 나타나요. 너무 특기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 왜 권력 22년에 이 종전 네 개의 회관이 있었죠. 회관을 폐쇄하고 세 개 한 개만 놔뒀죠, 원회관. 이 원회관은 이제 여기 강동에 있는 그 여기 뭐냐면 공익을 관리 감독하는 그 관청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공익을 왜 했냐? 자, 서양 상인들이 한인과 결탁해 반청 운동을 일으킬까라는 염려 속에서 그 대모임 강동에 한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외국 상인들 찾아볼게요. 요때 외국 상인들은 서양 상인들이에요. 서양 상인들. 자, 외국 상인들은 중국 영토에서 외국 상인들은 중국 영토에서 외국 군함의 축출, 그다음에 외국 여자들의 거주와 학위 금지. 그러니까 외국 군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죠. 상인의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등을 포함한 수많은 제약이 강요받게 되었고, 광저우에 머무는 동안에 자신의 창고 13개소에 있는 창고 13개소에 있는 성벽 밖에 좁은 강기슬에서만, 그러니까 강동에서 이제 강주에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강주의 어떤 특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만 있도록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법을 이제 지켜야겠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뭐 왜 차별인지 모르겠어요. 예.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법을 지켜야지. 좀 약간 그런데 이거는 왜 중국법을 안 지키고 이제 그냥 막 살라고 하는 건지. 예. 그리고 항만에 들어오는 성박은 중국에 대해 여러 가지 잡세와 세금을 내야 된다. 요것도 뭐 그렇게 차별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외국에 들어왔으면 외국에 들어왔으면 세금 내야지. 그냥 그렇잖아.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외국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불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국의 대응을 보면 강동 무역 체제는 무역항을 강동으로 항정하고 공행이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하고 외국 상인들의 무역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제한했다. 이는 영국의 무역 확대에 큰 장애가 됐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와 같은 강동 무역 체제 타파를 위해서 무역 제한 철폐, 대등한 외교 교섭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메카트니 사절단이나 아머스트 사절단, 뭐 네피어 이렇게 했는데, 맥카터니 사절단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영국 정부 초창기 때는 이제 동인도 회사 이름으로 이제 파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인도 회사의 무역 독점권이 폐지되면서 영국의 이름으로 이제 파견됐죠. 영국 정부의 이름. 그렇게 있는데, 요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뭐냐면 의식 때문에 그래요. 예, 요걸 잠깐 이제 볼게요. 요게 잠깐 이게 어디 있나? 앞부분에 있나? 저기 여기 적어놨는데, 이걸 예전에 적어놨는데 그 말로 설명할게요. 예. 자, 그때 이제 1793년에 맥카트니가 이제 왔어요. 맥카트니가. 그래서 이제 영국 대사였던 맥카트니가 그 당시 이제 권룡제를 방문했는데, 권룡제가 그 당시 연하 2궁에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청나라가 무슨 요구를 했냐면 상계 국호를 요구했어요. 우리 이제 인조 대왕께서 삼전도에서 했던 굴욕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식 이제 항제를 대하는 방법인데, 한 번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세 번 머리를 땅에 대서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국에서 신라가 항제에 배하는 인사법이죠. 청나라 때. 근데 이제 맥카트니는 나 싫다. 이거 왜 해야 되냐? 다만 이제 서양의 예법처럼 예절처럼 권룡제의 오른손에 키스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절당하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옥신각신하다가 중국 측에서 이제 타협했죠. 절중을 또 한쪽 다리에 땅에 대는 방식으로 인사를 허락하는 걸로 이제 하겠는데, 중국계 입장일 때는 이들 조공사료였어요. 맥카트니.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공식적인 대사로 보는 게 아니라 조공사료였다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맥카트니 뭐가 요구했냐면 베이징 주재, 사실의 베이징 주재, 한국이야, 영국인의 거주지 허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영국 측이 요구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권룡제가 영국 왕에게 보낸 국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영국 왕이에요. 영국 왕이 너가 멀리 해외에 있으면서 줄곧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멀리 사신을 파견해요.
천자의 장수를 축복하고 선물 바쳤다. 그 공손한 태도에 매우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신에게 우리는 이제 너희들 은혜를 베푸는데, 하기 싫으면 너희들 그냥 아쉬우면 그냥 가라. 우리는 너네들 안 와도 지대만물. 그만큼 물자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거기에다가 1816년에 푸조 계약을 교섭하기 위해서 또 아머스트가 이제 왔는데 똑같은 이제 지금 반응을 이제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사절단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중국에서는 조공 사절단, 동등한 이제 외교 대사로 인정을 안 한 거죠.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는 중화사상에 입각해서 조공무역을 유지를 대응했고, 주권평등이나 국제질서에 입각한 중화사상과 조공무역 실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는 중화사상에 입각한 조공무역의 유지를 했고, 이게 주체가 빠졌네. 예. 청량하고, 저도 여기는 주권평등이나 국제질서에 입각한 중화사상 조공무역 해체를 요구한 것은 영국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있고 강동 무역 체제 시기가 이제 경제 발전 볼게요. 보통 초창기 때 편무역이었어요. 편무역. 17, 18세기 때인데 이때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게 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영국도 그 동인도에서 이게 독점권을 줬고요. 청나라도 공해에 독점권을 줬어. 그러니까 영국 정부와 청나라가 직접 교섭한 게 아니라 양쪽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위 집단들이 교섭을 한 거야.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평등한 측면도 있죠. 그래서 대개 이제 초창기 때는 그 주로 청나라가 차와 도자기를 수출했죠. 예. 특히 차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그 유럽 국가에서는 그 석회지 많아. 물이 탁하거든요. 중국도 탁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물이 탁하기 때문에 또 뭐냐면 차를 넣어서 이제 우려 먹었고 이제 먹는 것도 있는데 영국도 이제 물이 탁하죠. 석회지 뿌연 물이 가루들이 뜨니까 차에 달여서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차 많이 이게 수출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모직물을 수출하는데 청나라에서 모직물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더운 날씨에 모직물 어떻게 끼얹고 다녀. 예. 특히 강남 지역에서는 팔리지도 않죠. 그 모직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행이 그 영국 동인도 회사가 좀 커터 양을 채울 의무가 있거든요. 동인도 회사에서 독점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모직물 커터당을 이제 뭐냐면 일단 무조건 파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어. 그래서 공행한테 매달려 갖고 공행이 모직물을 의무적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풀지 않고 그냥 공행 창고에 있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차와 도자기의 어떤 그 많이 팔면서 이걸 무직물이 거의 안 팔리니까 대신에 동인도 회사가 은을 이제 갖다 팔죠. 은을 주죠. 그래서 이 청나라가 이 은을 이제 상당히 많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편무역이에요. 편무역. 그래서 편무역을 이제 보죠. 예. 그러니까 강동무역 초기에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중국의 강주의 공행상인 등 간의 편무역이 형태였다. 그러니까 양쪽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 집단끼리 이제 편무역이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동인도 회사가 그 지방무역이라고 해서 그 일반 상인들에게 회사 허가를 받고 이제 하는 무역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로 이제 중국 무역 독점권을 가진 동인도 회사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인도 회사가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국은 동인도 제도의 이제 훌추와 향료, 영국산 모직물, 동인도라는 게 동남아시아 쪽인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거 인도산 면직물들을 중국에 팔고 중국의 차 견직물 도자기 있는데 이런 면직물 이런 것들은 좀 영국에서 중국에서 팔리지 않겠죠. 면직물이야 이제 인도도 많고 중국도 많고 모직물 강남 지역에서 입지도 않고 훌추와 향료 정도나 약간 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대신에 중국은 차나 견직물, 도자기 등을 영국에 파는데 특히 많이 파는 게 이 차였어, 차.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차 문화가 널리 확산이 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먹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차 마시는 습관이 널리 확산돼서 차가 많이 팔렸다. 그런데 중국의 수출품인 차에 대한 영국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추세인 면서 영국의 주요 수출인 모직물은 중국의 삽질품의 수출 증가가 한도가 있었고 그것도 공행이 간신히 이제 의무적으로 사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됐던 것이 뭐냐면 편무역이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영국이 계속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인도의 아편을 갖다 팔기 시작해요. 예.
그 영국이 공식적으로 이게 아편을 판 게 아니라 동인도 회사가 그때 이제 동인도 회사의 무역 특종권이 폐지됐대요. 이때는 이제 동인도 회에서 일반 이제 뭐냐면 여러 사상들 상인들이 그 뭐냐면 중국 무역에 이제 참여했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인도의 그 아편을 동인도 회사나 여러 자유상인들이 갖다 팔아 몰래 파는 거죠. 이거는 합법적으로 판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은 이제 합법적인 무역에서는 청나라의 차를 가지고 은을 뭐냐면 주는 대신에 그 은을 어떻게 회수하냐면 인도의 그 아편을 가지고 은을 회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은이 다시 뭐냐면 인도를 거쳐서 영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됐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아편을 끼고 하는 무역을 상강무역이라고 하죠. 예, 상강무역.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상강무역에서 무역 적자를 볼게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중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후반부터 상강무역이 행해지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 수입이 증가하여 지불할 은이 부족해지니까 인도산 아편을 팔아서 무역 적자를 만회하려고 했다. 자, 영국은 인도산 아편 무역이 판매량이 늘어나자 1826년에 고비로 오히려 중국의 은이 인도를 통해서 영국에 유출되는 무역 역조선이 일어났고 그때 상강무역 도중에 앞에서 한 것처럼 영국의 동인도에서의 무역 독점권이 폐지됐어요. 그래갖고 이때 영국에서 자유주의 운동,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됐죠. 그 영향을 받아서 무역 독점권이 폐지가 된 거야. 참고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폐지된 건 무역 독점권 폐지는 그때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폐지된 거는 그 뒤에 세포이 발견 때 폐지된 거죠. 동인도 회사는. 그래서 영국이 직접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밑에 이제 그 지방 그 상인들, 이 지방 상인들이 이제 그 동인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지방무역, 지방상 일반 상인들이. 근데 이제는 동인도에서 허가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뭐냐면 무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나왔냐면, 자, 요 구조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 예전에는 그게 뭐 불만이 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어차피 이쪽에서 양쪽에 독점권 회사들이 이제 무역을 한 거잖아. 근데 이때부터 자유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뭐냐면 우리도 이제 뭐냐면 그 독점권이 이제 깨지게 된 거잖아. 그 자유상이 들면서 이 구도가 이제 이상하게 된 거죠. 왜 공행은 이제 독점권 갖고 있는데 정부 우리는 동인도에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왜 공행만 상대해야 되냐. 그래서 정부와 직접 상대해야 된다. 청나 이런 식으로 요구하게 돼. 공행을 폐지해라. 우리는 이 폐지했는데 왜 독점권에서 동등할 게 없고 청나라 무역을 가로막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온 거죠. 예. 예전에는 그렇게 독점권 행사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공행이 독점권 문제가. 자, 그래서 영국의 지방 무역 상인들은 벌기로 중국의 공행과 무역을 했다. 동인도 해사를 통해 무역 독점을 배제한 영국 정부는 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제 형평성 논리가 된 거예요. 제한 무역 체제를 타협하고 중국 시장의 무역을 개방할 걸 하고 영국의 이제 일반 상인들도 공행을 폐지해라. 우리도 폐지했는데 왜 너네들만 계속 존재하냐? 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편무역에서 청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이제 일어났는데 일단 청은 이제 아편무역을 수입 초과국으로 전락됐죠. 은이 이제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아편흡식품종은 국민 건강에 피해를 미쳤는데 특히 이제 관료나 병사들이 흡식은 국가기관의 행위와 전투 능력에 상실을 나탔고 그다음에 빈민층의 아편흡식은 농촌경제 파탄을 가졌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뭐 위로부터 황제로부터 해갖고 밑에 이제 일반 농민들이나 병사들까지 다 아편에 쩌들렸어요. 심지어는 그 도강제조차도 한때 아편에 중독이 돼갖고 이제 했다가 겨우 이제 자신의 의지로 이제 아편 중독을 끊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아편 음식 풍족의 망연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재정 부분이다. 밀수로 들어온 아편의 수입량이 증가되면서 1820년대 후반에 대량의 해외로 유출해져 은 가격이 폭등됐다. 은기 전천인데 은이 기해지고 동전이 천해져. 그 당시에는 은본위였죠. 근데 은은 이제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하고 일상생활이나 세금 납부할 때는 동전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이제 사람들은 동전을 가지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은값이 점점 올라가지고 동전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1 년당 동전이 1,000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1 년당 1,500문이 된 거야. 50% 이상 이제 뭐냐면 은값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물가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금 납부를 뭘로 기준으로 했냐면 다 이 은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세금을 예전에 뭐 분양을 냈다. 그러면 2,000문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게 인제 그 동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분양을 내더라도 실제로 뭐냐면 일반 서민들은 2,000냥을 내는 게 아니라 2,000문을 내는 게 아니라 3,000문을 내야 돼. 어. 세금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 은가격 폭등은 농민 생활이 더욱 궁극에 조세 미납도 이어졌고 은으로 조세를 내는 영상의 파산으로 염세 수익이 어떤 국가 재정이 궁극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편부의 결과 이런 경제적인 어떤 파탄까지 불러일으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익론하고 언급론이 등장해. 아편에 대한 지금 했거든요. 공익론은 이제 그냥 아편 수입을 합법화시키자. 그래서 몇몇 계층 관리와 병사들만 금지시키고 합법화시켜서 이렇게 세금을 걷자. 그리고 양기비를 재배를 하자. 그러면 양기비를 재배하면 외부부터 이제 몰래 들어온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거 아니? 원래 몰래 들어온 것을 이제 차단시킬 수 있고 은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언급론은 엄하게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부 관리들은 일정한 교정기간을 둔 후 아편 실제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아편을 금지 언급론을 줬다는 거, 지지했다는 거. 그래서 공양학자, 경제 치용학자들이 이제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공자진, 위원, 임치석. 그러니까 공익론과 언급론 대립이 있었다. 네. 좀 기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그 강대중수사나 이제 동계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설명이 짤막해 갖고 약간 보충 자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네, 요거는요.